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감정 관련된 어휘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거부터 보고 있고, 자, 제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래프로 표현해 드릴 거고, 자, 이제 이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관습적으로,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정도라고 할게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과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생눈티온 나올 일이다 같이 얘기를 해. 그럼 과장된 거고, 격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럼 봐봐. 내가 뭔가 감정을 멀리서 바라보거나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주관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갈수록 좀 더 주관적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3인칭을 표현한다든지 해서 담담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감정보다 더 다운시켜 표현하는 거 객관적이다, 담담하다, 관조적이다 라고 합니다. 110페이지 왼쪽 아래 쓰시면 돼. 그래서 감정을 절제했다는 어디 쪽에서 당연히 감정을 다운시킨 거겠죠. 두 번째로 서정적 분위기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감정 같은 걸 표현한다 그랬었잖아. 근데 그 감정이 이게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 것은 추상적에서 뭔가 좀 얘기가 애매한데 너무 들뜨거나 막 너무 신나는 게 아니라 약간 차분하면서, 그런데 뭔가 분명히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니라 뭔가 아예 무엇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감정이 존재하긴 하는데 차분하게 뭔가 감정이 존재하는 상태들을 서정적 분위기라고 하고, 뭐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종류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차분하고 뭔가 감정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런 걸 서정적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내가 느낀 실제의 감정보다 조금 더 낮춰 표현하면 감정을 절제했다가 맞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걸 판단해 봐야 돼. 자, 판단해 볼까? 잘 모르겠죠. 근데 잘 봐. 감정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어휘들을 밑줄 쳐볼게. 대표적으로 뭐야? 서러하다. 자, 우리가 이게 뭐 옛날 말이라고 해서 어려울 게 없고요. 보면은 주석이 다 나와 있거든. 백조한테 말을 걸었어. 백조야, 화나지 마라. 백조야, 한탄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서러한데요. 내가 서러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또 보세요. 혼자 울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얘는 지금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아니면 감정을 절제하고 있어? 감정을 표현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쪽으로 봐야지 아래쪽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어휘들이 없을 때, 드러나지 않았을 때 뭐다? 감정을 절제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감정 절제는 아닌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내용들로. 자, 정리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 지금 노란색 정도로 표현하면 감정 절제가 아니고 얘를 낮춰서 표현하면 감정의 절제가 되는 건데, 일단 감정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낮춰서 표현한 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틀린 선지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하시고. 되셨죠? 자, 위쪽도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쪽.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 관련된 어휘가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판단하시면 되는데, 판단 한번 해볼래? 어디 나와 있죠? 사랑한다라고 지금 나타나 있네. 됐니? 자, 그럼 봐봐.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선지 되시겠어요. 자,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어조라는 거는 태도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개념을 따로 살릴 필요는 없고요. 뭐 어조는 태도다. 그럼 태도에 뭐가 있을까? 딱딱한 어조가 있다, 부드러운 어조가 있다, 뭐 거만한 어조가 있다, 겸손한 어조가 있다, 냉정한 어조가 있다, 감정적.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어조라는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주제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제. 뭐 직선적이다, 반어적이다, 이런 건 주제가 아니라 표현 방법에 대한 거죠. 결국 어조라는 거는 주제도 되고 표현 방식도 됩니다. 되셨나요? 필기하시고. 질문 됐을까? 자, 그럼 계속해서 112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봐. 친근하다라고 얘기하려면 뭔가 친근하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판단 근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친근하다의 판단 근거 어디니? 자, 가와 나를 비교해 볼게. 친근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 그걸 잘 모르겠잖아.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은 보여요. 자, 끝나는 부분이 보니까 했다, 뭐 낫다, 늙었다, 서러워졌다. 이거는 그냥 다로 끝나고 있는데 얘는 뭐라고 있어? 습니다. 뭐뭐 했을까요? 자, 해 요체를 쓰고 있잖아.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법에서 배우죠. 문법 종결 표현 중에 얘를, 높임 표현 중에 얘를 비격식체라고 할 것이고 여기를 격식체라고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럼 아무래도 격식체가 좀 더 친근한 사이에서 쓰는 거잖아.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친근하거나 좀 더 경직되거나 좀 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쓰는 거니까 격식체 친근함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비격시체 친근함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딱 그래서 비격시체가 있기 때문에 나가 친근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네. 됐죠, 여러분? 필기하시고, 자, 지우실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색깔펜으로 더 씌워가지고 여러분 풀었던 거랑 제 설명하고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잘 봐. 자,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대상에다가 현관표 위주로 한번 쳐볼게. 그러면 뭐 위 C, 영상 C, 오행 집행 이걸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판단할 내용이 지금 뭐예요? 영탄적 어조라고.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영탄적 어조에 대한 개념부터 써야 돼,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탄적 어조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으셔야 돼. 됐니? 그래서 개념과 근거 두 가지로 정리하시는 거고, 자, 이 작품에서 개념과 근거 두 가지로 판단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영탄적 어조를 쓰시고, 두 번째, 근거를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113, 114, 115 세 개를 다시 개념 쓰고, 봐봐. 판단할 개념, 현관펜 개념 쓰고, 근거 찾아보시고.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자, 영탄이라는 건 여러분 감정 표출이에요. 근데 감정 표출이라고 하면 너무 애매해지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 의도와 다른 어미 사용. 지금 이게 중학생들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 서리법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영탄법의 일종이 될 수가 있고, 내신에서 선생님에 따라서는 좀 더 좁게 보면 이쪽이야, 아래쪽이야. 조금 더 좁혀서 보면은 감탄사가 있거나 감탄형 종결어미를 씁니다. 다시 감탄사가 있거나 감탄형 종결어미. 그래서 내신에서 좀 더 엄밀하게 잡으면 이쪽이고요. 좀 더 넓게 잡으면 이쪽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되셨을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팁을 드릴게. 어조는 당연한 얘기지만 어미에서 보니까 문장의 끝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의 끝들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볼게. 자, 필기 다 하셨나요? 자, 그럼 봐봐. 따라서 간대, 쭉 가는데 봐봐. 또 달아오른다 라고 하면 오르노라 라고 얘기 났죠. 그리고 보채노나 라고 했는데 느낌표가 바뀌어있지. 자, 이런 크게 두 가지. 그럼 봐봐. 그 위쪽은 좀 뭔가 영탄적 어조, 즉 감정 표출의 어조, 즉 감탄은 종결음인지 모르더라도 최소한 뭐가 있니? 느낌표가 있다는 걸 보면은 감탄사 또는 뭔가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얘를 판단 근거로 잡아서 영탄적 어조가 있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오행과 십행이 그런지 보셔야죠. 그래서 출제 의도는 보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오행, 십행은 노라, 노나 가지고 영탄적 어조를 줬구나.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 자, 이게 6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적당히 이제 OX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단서 잡는 연습을 여기서 하셨어야 돼. 되셨죠? 자, 필기 끝나셨으면 자, 오른쪽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고조된 감정이다. 자, 이런 것도 사실은 판단이 애매해, 얘들아. 뭐를 기준으로 고조된 걸 판단하겠냐는 거야. 그럼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영탄적 어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고조된 감정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이유가 뭐라고? 애매하기 때문이야. 여기 됐을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영탄적 어조 한번 찾아봐. 어디 있을까? 감정 표출의 어조 또는 어조 변화 또는 감탄형 종결어미 또는 감탄사. 확인 안 되네. 됐습니까? 틀린 선지 되겠네. 정리하시고. 자, 나와 가에 대한 비교인데 이거예요. 결국에는 내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속마음 서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드러난다는 말은 바꿔 쓰면 뭐야? 분량이 더 많다야. 또는 빈도가 더 많다야. 그래서 여기서 잘 드러난다는 내면에 대한 빈도와 분량이 많답니다. 그래서 나와 가를 비교할 건데요. 자, 가와 나 비교해봤는데 내 내면을 얘기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야 돼. 또는 누군가의 내면이든 얘기해야 되는데 화자의 내면이라고 그랬으니까 1인칭 화자의 내면이 뭔지 생각하셔야 되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주어 잡아. 주어 누구예요? 제비가 소리를 그치지 않죠. 제비가 소리를 하죠. 제비가 말을 하죠. 그럼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누구 얘기야? 제비의 얘기죠. 대상의 말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내면을 말로 표현했으니까 대상의 말이고 대상의 내면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나는 봐봐. 누가 화자겠어? 이 내가 있으니까 나의 내면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결국에는. 자, 주어가 누군지 보셨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제비였고 여기서는 주어가 1인칭 대명사. 그래서 정리하시면 나는 주어가 1인칭 대명사였고 가는 뭐였다? 제비. 따라서 화자, 1인칭 화자의 내면이 들어간 건 당연히 나가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풀었다 이거를? 네, 문장 구조를 잡으셔서
오셨다. 필기하시고 자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뭘 잡았다? 화자인지 아닌지 잡았고 속마음 판단해봤다.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가볼게요. 116페이지 성찰적 어조요. 자 그럼 성찰적 어조라는 게 어조라는 말에 그러니까 판단 가치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조라는 거는 태도고 뭐 감정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어조라는 말은 그냥 지워도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실상 어조는 지워도 되는 말이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뭘 묻고 있는 거야? 성찰. 결국에는 뭐 찾아야 되겠어 우리는? 주제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럼 주제를 찾아보자. 주제는 어디 있을까? 왜 성찰일까? 그렇죠. 나의 거울을 닦아서 보잖아. 거울이란 건 당연히 성찰의 매개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성찰의 매개체도 있고 성찰하는 부분도 있겠잖아. 좋아. 그럼 여러분 성찰하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앞으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처음부터. 자 봅시다 여러분.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 있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봐봐. 벌써 첫 줄부터 뭐 얘기하고 있냐면 구리 거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건 당연히 나바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 화자 1인칭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봐봐. 어디에 있어 지금? 거울 속에 부사어 거울 속에 누가 있어? 내 얼굴이 있죠. 그럼 봐. 이 내 얼굴은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이잖아. 이걸 그려서 이해를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구리 거울 속에 누가 보여?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럼 봐. 여기에 있는 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객관화된 나죠. 왜?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로 관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뭐 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잖아. 내가 나를 관찰한다니까 이건 성찰이고. 그러면 여기는 거울 속에 있는 나는 객관화되어 있고 대상화되어 있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굳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파란 녹이 낀 구리. 그럼 무슨 얘기야?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죠. 오래됐으니까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고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은 대부분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잖아. 자기 자신을 조선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물론 이제 그들은 자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을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조선 독립 만세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 독립 만세였거든. 물론 조선의 마지막 왕조가 대한 제국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이 돼. 사실은 여러분 이 시절에 자 시공간적 배경도 있겠으나 관습적으로는 이 일제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어떻게 찾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찾았을 것이고 그 내부적인 문제는 뭐라고 봐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한 게 많다라고 읽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뭔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그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을 때 우리는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 어떻게 느끼고 있어? 욕되다라고 느끼고 있죠.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서 살아왔을까? 그럼 봐. 부끄러우니까 뭐 해야 돼? 당연히 반성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만 24년 1개월을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지금 돌아보고 있죠. 이 사람은 24살 만 24살인가 봐. 그러니까 만 23살 또 25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슨 기쁨을 받아서 살았을까라고 서리법이면서도 영탄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탄법은 엄밀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탄사 감탄은 종결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미 변화를 해도 영탄법이라고 보는 이유가 봐봐. 이 사람은 이게 탄식이기도 할 수 있죠. 나는 도대체 왜 살았지? 라는 탄식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탄식이라고 본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 자 돌이켜서 생각해봤을 때 생기는 그걸 회한 이런 걸로 본다면 영탄법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답이 없어. 그럼 사실 서리법의 확률도 생기는 거고. 자 그리고 해서 계속해서 나는 뭐야 아무리 기쁘더라도 참회록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한대요. 그럼 계속해서 이 사람이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죠. 그렇죠. 부끄럽다, 욕되다, 부끄럽다, 참회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이해되시죠? 글의 주제는 뭐야? 지금 부끄러운 거야. 왜 부끄러울까? 그렇지. 지금 분명히 조선의 문제, 대한의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하고 있는 게 없으니 스스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봐봐.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일종의 문제잖아. 그럼 부끄러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닦아보는 행동을 하는 거죠. 즉 부끄러움을 해결하게 한 건데 뭐 부끄러우니까 뻔뻔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뭔지 알아요?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 나오잖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절개랑 비슷한 거예요. 이 시절의 독립운동 뭐 누군들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을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야. 그러면 결국 남들은 못하더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근데 봐, 운석 밑으로 가면 결말은 뻔하잖아요. 운석 맞아 죽을 거 아니야. 운석 맞아 박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운석 맞아 박살이 나더라도 나 길은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보는 어찌면 그런 다짐인 거죠. 즉 무슨 얘기야? 운석 밑으로 간다. 즉 내가 파멸이 될지라도 혼자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지조,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거야. 됐니?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거울 속에 다시 한번 발견을 하는 거고. 글의 주제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참회. 자신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돌이켜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있으니까 성찰적으로 좀 맞는 거고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 자, OX 문제 풀어가고 우리가 작품 정리함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몇 가지 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OX를 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걸 사실은 다 정리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이 개념 강의를 통해서 기출됐었고 빈출이고 내신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작품들, 학교 선생님한테 친숙한 작품들 위주로 정리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아마 도움도 많이 받으실 거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17페이지 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독백이다. 그게 내면이지. 근데 봐. 우리가 이거 전에 표 그려서 기억을 할 거예요. 독백은 뭐가 독백이라고 그랬어? 첫 번째 화자는 있죠. 하지만 뭐는 없어? 청자가 없는 게 독백이지. 그 다음에 소통의 의도도 없는 게 독백이고 소통도 안 돼야 그랬었지. 근데 여기에서 독백적이라고 하면 독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정리하자. 독백은 뭐야? 화자 있지만 청자 없고 소통 의도도 없고 소통 의지도 없어야 돼. 이게 독백이야. 자, 근데 봐. 독백 뭐가 붙으면? 체가 붙으면 이 체라는 건 문체, 의지, 의도라 그랬죠. 얘는 그래 소통 의도만 없으면 된다 그랬어. 화자가 있든 없든 청자가 있든 없든 소통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소통 의도가 없었어. 그럼 독백체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독백적이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야? 일단은 소통 의도가 없으면 돼. 또는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초반부로 가볼까? 청자가 봐. 조금까지는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즉 청자나 대상이 부재하죠.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갔지? 혼잣말이 되는 거야. 청자나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말이 없나? 내 목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혼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전부 다 뭐였다? 그렇죠. 독백이라고. 됐니? 하나 더 나가보면 이제 예전하고 요즘이 많이 문제가 다른데 이게 옛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치는 내신 약간 이 느낌인데 여기서 주제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어. 누구야? 아내의 죽음이라고 써주세요. 근데 아내의 죽음이라고 읽을만 한 단서들도 있죠. 왜? 현재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잠시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없는 거지 이걸 죽음이라고까지 읽어야 되나? 그 얘기야.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부재라고 해석을 해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봐 여러분. 정리하면 이제 이겁니다. 자, 이제 이게 요즘 기준으로 내신스럽다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10에서 20년 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로 보자면은 한 2000년대, 2005년대부터 한 2015년대까지의 수능이 지금의 내신 느낌이고 요즘의 수능 느낌은 그냥 부재라고 있는 건데 요즘 좀 트렌디한 내신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좀 끌려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부재라고 읽을지 아니면 아내의 죽음이라고 읽을지인데 일단 부재로 읽으시되 학교 내신에 따라서는 어떻게 읽어라? 아내의 죽음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 여기에 지금 표현법 중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 어떤 부분들이냐? 심상들이야. 그럼 여기에 쓰인 심상들을 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공간각도 심상이 있을 수도 있고 심상들 비슷해 보이는 걸 다 체크하세요. 자, 근데 잘 들어. 심상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고개 들어보시면 말을 달리고 홀스야 홀스. 그럼 여러분 말이 달리다는 일단은 우리가 말을 달리는 거 보이죠. 시각이요. 근데
근데 말발굽 소리가 우다다 우다다 들리니까 청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되게 투다다 달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쿵쿵하는 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촉각일 수도 있겠는데, 자, 보통 이 경우는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감각이 80%가 시각이야. 됐니? 그래서 촉각을 느끼려면 아주 가까이 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말을 달리는 거 가까이 볼 일은 거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정보적으로 보통 시각이 확률적으로 제일 맞다고 보는 거거든. 말이 달리다를. 그래서 예를 들면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그래서 소리가 시각이 됐다. 소리의 시각화라고 공간감적 심상으로 하는 거야. 적어주시면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뭐라고? 시각의 죄송해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고, 이거 알고 있지? 앞쪽이 원관념, 뒤쪽이 보조관념 들어가는 거고, 밤바람 소리 원관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니까 보조관념으로 정리되는 거 보이시겠죠? 됐냐 여기까지? 네, 필기 정리하시고, 자 필기 정리 되셨으면 판단 되셨을 거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심상들 싹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영상 잠깐 끊고요. 테니스 잠깐 가볼까? 자 봅시다. 넙치 지짐이가 매싸한 냄새가 난다 얘들아. 봐봐. 냄새란 건 뭐니? 후각적 심상이죠. 근데 얘들아 봐봐. 맵싸하다. 매운 냄새야. 매운 건 뭐야? 미각이죠. 됐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보면 맵싸한 냄새는 원관념의 후각을 미각인 맵싸하다라고 수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봐봐. 기계적으로 보면 후각의 미각화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 너무 기계적이에요.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사실은 코로도 어느 정도 향이나 냄새가 좀 나잖아. 라면 끓이면 매운 냄새 확 나잖아.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사실 가르치는 선생님들 없을 거야.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다? 후각이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 판단은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게 돼. 자, 그 다음 봐봐. 계속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나 내 목소리가 메아리가 됐다는 거는 무슨 심상이에요? 청각적 심상이죠. 근데 초반부터 볼게.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는 현재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 또 시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쭉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쭉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기도 잘 보세요.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면 비가 온다. 자, 여기 무슨 심상인지 보자. 일단 주어 서수로 잡아. 그러면 비가 온다야. 비가 오는 게 원관념이죠. 맞니? 그럼 비가 오는 게 원관념이고 비가 온다 원관념이다. 잘 생각해봐. 비가 온다 원관념이다. 보조관념은 뭐야? 어둠을 적신다. 즉 적신다. 여러분 적신다는 뭐예요? 촉각. 근데 어둠을 적시면 걔는 뭘까? 어둠을 적시는 건 시각, 어둠을 적신다는 촉각으로 확인하는 걸까? 아니면 어둠이라는 건 시각 정보일까? 시각 정보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시각 정보야. 그럼 봐. 보조관념은 시각 정보야. 자, 그런데 봐. 어두운데 비가 오는 건 어떻게 확인할까? 어두워. 비가 오는 거 어떻게 확인할까? 청각이죠. 됐니? 원관념은 청각이고 어둠 적시다 시각이니까 얘는 우리는 뭐라고 쓸래 그러면? 청각이 시각하죠. 됐어요? 우리 부산 이제 지역에 내신 되게 어려운 문제들 같이 정리해 주는 거를 제가 보고 있었을 텐데 우리 이 수업 말고 예전에 거기에 이게 외부 지문 나와가지고 판단하는 문제 아마 기억나실 거야. 자, 그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빛발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당연히 시각이고요. 됐니? 이런 정도로 감각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공각관절 신상 같은 거를 내신은 여러분 내신이 있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우리 인간의 시각이 80%인데 시각 외에도 다양한 감각들이 쓰였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자, 단정적 오조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평서문이야. 때때로 뭘 나타낼 수도 있냐면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로다, 어라, 노라, 자 이런 게 단정적 오조가 될 수가 있어. 왜? 의지 표출 또는 평서문이라고 본다면. 됐을까요 여기? 자 그럼 나도 한번 볼게. 자 나도 단정적 오조. 근데 봐. 단정적 오조가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여러분 듯은 뭐야? 직유법이죠. 직유법은 뭐예요?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여러분 왜 비유가, 여러분이 왜 문학을 좀 때때로 읽기 힘들어하냐면 비유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관념도 있지만 보조관념도 얘기함으로써 의미를 다양하게 만드니까 의미를 다양하게 만드는 순간 애매해지거든. 그럼 애매해졌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단정이라고 보긴 힘들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비유법들이 있으면 단정이 아니거든. 그런데 나는 뭐야? 비유법들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얘를 단정적 오조라고 보긴 힘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자, 그럼 하나 더 판단해보자. 주관적 정서요. 주관적 정서는 어디 나타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다부터 봐봐. 자, 금강산에 대해서 서부진 화부득 글로 다 써낼 수 없고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다라고 자기네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혈성에 올라가 보니까 천상이 된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 주관적 정서죠. 자, 그냥 여러분 봉우리는 그냥 있는 건데 거기에 기운이 맺혀 있다. 맑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역시 다 주관적 정서도 있는 거라. 제가 주황색으로 주관적 정서 있는 부분들을 체크한 건데,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얘들아, 정철의 관동별 되게 길긴 하거든요. 한번 여기서 여러분 주관적 정서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한번 현관펜을 쭉 한번 쳐보면 좋겠는데, 자 어렵지 않아요. 봐, 소향로 대향로를 눈 아래 굽어 보고래. 그럼 얘네를 눈 아래 굽어 본 거야. 눈 아래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내 정선이 아니면 경친이 굽어 보고 있잖아. 서수로 굽어 보다야. 보다니까 뭐야? 경치죠. 경치를 보는데 봐봐. 정향사가 뭘까? 모르겠어 나도. 하지만 무슨 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뭐니? 사찰이야. 진월대에 고쳐서 올라서 앉아본 거죠. 왜 앉았을까? 경치를 감상하려고 하는 거지. 여산의 진면목이, 신면목은 아니고 진면목인데 오타났네. 여기서 다 보이는데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산은 우리나라 산이 아니에요. 여산은 중국의 명산이야.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바닷가가 뭐 하와이일 수가 있어. 야 여기 하와이 같다. 옛날에 그래서 저기 있어요. 부곡하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거 예를 들면, 자 그럼 봐. 아 그거 아니야? 인하대. 인천 하와이 대학이야.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와이를 다들 좋아했나 봐. 그럼 봐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인천 하와이 대학이야.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어준 게 인하대야. 그래서 인천 하와이 대학이야. 인천에 있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자 그럼 봐봐. 중국의 명산, 여산이 여기서 보일 수가 있겠니? 대한민국에서? 안 보여요. 여기서 일본은 보여. 여기서 대마도 보이긴 해. 근데 얘는 절대 안 보여.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 중국 명산, 여산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산하고 비벼볼 만하네야. 이해됐어? 즉 금강산이 여산에 비벼볼 만하다야. 이런 얘기야 얘들아. 그러면 전부 다 뭐니? 경치에 대한 얘기면서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야 금강산이 비빌만 하네 라고 얘기한 건 내 생각이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뭐예요?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주관적 정서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주관적 정서를 현관펜 쳐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봐봐. 어와라는 건 그 시절의 감탄사예요. 조화옹이, 조물주가 헌사하다, 능력이 뛰어나다. 자 그러면 현관펜 치시고 내 생각이니까 여기도 전부 다 뭐니? 정서지, 감탄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네 줄을 묶어서 우리는 무슨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앞쪽에 경치 나왔잖아. 뭐라고 하면 되겠어? 선경이요. 뒤쪽에 정서 나왔잖아. 후정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쭉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지금 아래쪽을 쭉 읽으면서 어디가 감정이고 어디가 경치인지 지금 빠르게 현관펜으로 구분해 볼 건데, 뭐 그냥 옆에다 쓰셔도 되고 현관펜으로 쭉쭉 그으셔도 되고 아니면 샤프로 정리하셔도 돼. 이렇게 하자. 현관펜으로 하면 제 거랑 필기가 겹치니까 그냥 샤프로 옆에다가 써볼래요. 경치면 앞에다가 경이라고 쓰고, 행간마다 경치면 경이라고 쓰고, 정서면은 정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이건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 지금 뭔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뛰는 것 같고 솟아있는 것 같은 거거든. 결국 여기는 경치를 비유하고 있는데, 비유라는 거는 또 동시에 나의 정서, 감정이 되기도 하잖아. 그리고 여기는 경치와 감정 둘 다 있다고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 측면에서 볼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뭐뭐 하는 뜻 전부 다 뭐니? 지급법이잖아. 그럼 지급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전부 다 뭐야? 내 생각,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동시에 경치에 대해서 감정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리고 부영, 동명 이런 것도 전부 다 경치들이잖아요. 경치, 감정이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 됐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정보를 분류해 보세요. 정서랑 경치들에 하나씩 써보시고, 한 문장 단위로 구분이 힘드시면, 행 단위로 구분이 힘드시면 단어 단위로 정리하셔도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되더라. 망고대라는 거는 어떤 자연물이니까 경치겠죠. 그런데 야 높기도 높다라고 고개 쫙 보면서 여러분이 롯데월드 타워 가가지고 고개 부러질 때까지 보고 있으면 높을 시고야. 그거는 나의 감탄이죠. 뭐가 막 외롭게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니까 외로우시하는 정서고요. 혈망봉, 봉우리는 경치죠.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 지으면서 한번 쭉 보십시다. 됐니?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분류를 하시고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이 안 돼요. 하늘에 추미러 무사히를 사로리라. 이해가 안 되시면 놔두시면 돼. 아니면 샤프로 별표 좀 쳐놓으세요. 그럼 해석을 해드릴 건데 사로리라는 사례다, 말하다야. 그런 것들처럼 뭔지 모르겠으면은 옆에다 별표 쳐가면서 구분합시다. 5분 정도 드릴게요. 쭉쭉 한번 처리해보세요. 영상 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 얘들아. 천만검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데 이것도 봐봐.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정서라고 쓸게. 자, 정서는 감정, 느낌, 태도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 어와 감탄사라 그랬었죠. 감탄사니까 역시 정서겠죠. 너구나 너 같은 이 또 있을까 개심대 올라서 중앙선을 바라보면서 만이천봉을 넉넉하게 했대. 지금 봐봐. 갑자기 대화체가 나올 상황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뭔가 신선을 만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봐봐. 너구나. 그 다음에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니?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뭐다? 신선 만난 느낌, 정서, 감탄사야. 자, 그리고 봐. 개심태. 그러니까 대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위쪽이 평평해가지고 여기 올라간 뭔가 사람들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대라고 해. 땡땡대라고 하면. 개심대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서 올라가지고 뭘 보고 있구나. 중앙성 쪽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럼 얘들아 봐.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여기는 전부 다 경치죠. 자, 경치를 봤으니 12,000봉까지도 경치인데 넉넉히 한다라는 것을 보면 이 뒤쪽은 또 정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성경후정이라는 거를 자꾸 공부를 하는데 별게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럼 보통은 뭘부터 봤으니까 네, 앞쪽에 뭔가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서.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필기들 해보시고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저 기운을 흩어내서 인골도 만들보자. 이것도 자기 생각이잖아.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정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좀 빨랐지만 필기를 쭉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번으로 안 내워지는 걸 저도 알고 있고 특히 이 관동별곡 같은 작품들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신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어쨌든 한번 좀 눈에 담아 놓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일단 이 정도 정리를 해보시고 지우지 마. 지우지 말고 그 위에다가 펜으로 덮어 씌우세요. 그래야 본인의 풀이 과정을 고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틀린 걸 지우지 마. 틀린 거를 위에다 덮어 씌워서 교정하셔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 좀 습관을 잘 들어야 돼. 첫 번째는 예습이란 걸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생각을 필기를 쫙 해. 두 번째 수업을 들었지. 수업을 들으면 모범 답안을 선생님이 필기해 주잖아. 그러면 내 생각이 있고 고칠 지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복습을 할 때는 내 생각과 모범 답안을 비교해서 교정할 부분을 잡아서 교정을 해 주셔야 돼. 이해됐어? 그런데 자꾸 얘를 너희가 이제 샤프로 썼다가 지우는 건 1번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럼 고칠 지점도 안 보여. 그러면은 2번만 남아서 외우게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야. 인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래서 다듬어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샤프로 풀어봐라 놔둔 상태에서 위에다가 볼펜으로 더 씌우거나 볼펜으로 쓰시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샤프가 막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귀찮지. 그러니까 평소 풀이 과정을 덕지덕지 쓰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서술형 대비를 한다. 서술형 답안을 쓴다. 막 덕지덕지 내 마음대로 안 쓰잖아요. 선생님이 채점이 가능하시게끔 풀이 과정을 쭉 전개를 하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서 첨삭을 하시거나 내가 모범 답안을 보고 비교해서 내 풀이 과정을 교정하는 그 3단계인 거야. 항상 공부는 이렇게 3단계로 하시는 거야. 아시겠어? 지우개 쓸 일 없어요. 저랑 공부하면서. 오케이? 계속 봅시다. 자, 119페이지로 넘어와 볼게요. 여기도. 자, 비판적 어조다. 자, 비판이라는 걸 이제 바꿔서 볼게. 어조라는 것도 바꿔서 볼게. 주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주제 잡는 거야. 자, 필기 따라오자 얘들아. 119페이지야. 자, 이제 지우기 그만 지워. 지우지 마. 앞으로 지우기 압수. 자, 비판적 어조는 그냥 주제야. 됐어? 자, 그럼 보세요. 글의 주제가 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목을 보시면 가정이잖아요. 그럼 가정에 대한 비판인가? 아, 요즘 뭐 이혼도 많이 하고. 자, 그래서 봤더니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결국 내 얼굴을 보아라. 그렇죠. 자기 자신이 아버지인 거야. 그런데 내 자신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2회차, 3회차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 처음이잖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느끼는 거야? 내 자신이 아버지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부족하니까 비판인가?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 뭐라고 한다? 무슨 철? 성철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봐.
그렇게 내가 부족해, 어색해, 어설퍼하지만 미소하고 있잖아요. 이해됐니? 선생님, 여기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세상이, 상황이 부정적인 거고, 맞니? 거기에서 자기 자신은 누굴 찾아왔어? 가족을 찾아왔잖아. 그런데 그 가족은 지금 깡아지 새끼들 같아요. 얼마나 귀엽겠어. 깡아지 같은 것들 얼마나 귀엽겠어.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부정적 상황과 부정적 세상 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여기에 와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여기에 와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제목 자체가 주제가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제는 이쪽으로 가셔야지 세상이 부정적이다로 가시는 건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자꾸 내용일치해서 선생님 여기 부정적인 거 있는데요. 있지. 있는데 그것조차도 더 긍정을 얘기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1쯤 되셨으면 그런 해석이 되셔야 되고, 중딩 잼민이들이라도 이게 중3쯤 되면 되셔야지 고1 때 점수가 나와. 자,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요, 요즘 내신도 그렇지만 공부라는 게 절대 반짝해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게 인스타나 쇼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를 당장 뭔가 반응이 있길 바라거든?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잖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결과가 여러분 내신 성적이야. 그러니까 3월달, 4월달에 점수가 안 나왔지. 그러면 앞으로 3개월, 6개월 더 열심히 하시면 돼. 근데 중딩 잼민이 때는 시험 범위가 작고요. 평가 목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중딩 잼민이 때는 좀만 해도 점수가 잘 나왔던 그 경험이 있을 텐데, 그 경험, 나쁜 경험 아니까 잘 살리시되 고등학교 때면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어쨌든 비판은 주제가 아니다. 정답은 틀린 선지 확인되셨을 거고요.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으셔야 돼. 여기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옛날 선생님들은 아니면 또 내신 문제들은 좀 거의 잔인해. 여기에서 빵꾸를 다 뚫어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에 이거 빵꾸 다 뚫어놔. 그래가지고 채우라고 해. 이거 빵꾸 다 뚫어놓고 채우라 그래. 이런 짓은 나는 안 하거든. 왜냐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써가면서 외우시고 꼭 정독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조 변화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 잘 봐, 얘들아. 내가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아, 배가 너무 고파. 야, 너무 고파서 배가 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 들어. 플러스의 정도가, 배가 고픈 정도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심화라고 합니다. 얘는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변화는 뭐냐? 야, 배가 아니 안 고픈데? 기분이 안 나쁜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화돼야, 부호가 변화돼야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성격 변화든 무엇이든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호 변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게 변화고요. 그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든지 뭔가 좀 더 더해지는 거는 심화 정도라고. 자, 필기 놓으셔야 되고 121페이지에 필기만 딱 합시다. 이 내용.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조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인다고 했는데, 자, 그럼 봅시다. 시적 긴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이 100% 맞다고 제가 예전 개념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설명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시적 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00% 맞다. 그 시적 긴장은 절대로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익스텐션, 인텐션의 접두사 in과 x를 떼가지고 텐션만 남은 거다 보니 긴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 뿐, 긴장이라는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이름만 시적 긴장이야. 시적 긴장은 뭐야? 시의 표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었고, 자, 어조의 변화라 그랬으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럼 뭐가 보여야 돼? 역접의 연결사 같은 게 보이셔야 돼. 찾으셔.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발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자꾸 흘려.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자꾸 표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표지는 뭐냐면 논리 기호야. 표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시표지, 연결표지 등이 있는데, 요즘은 시간표지, 공간표지라는 단어도 쓰여요. 왜? 시간, 공간으로 정보의 관계를 규정을 해놨잖아. 이런 것도 논리적 관계야, 정보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역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조 변화가 생기는 거지. 화살표 방해 잘못됐네. 역접이잖아. 그래서 어조 변화가 생긴 거라고. 왜? 논리적으로 대립이니까. 논리적으로 역접이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어조 변화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안 와닿는 이유는 내용일치 안 해서인데, 여러분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좀 내용일치를 해볼게. 얘들아, 봐봐. 놀란 가슴이 새로운 슬픔에 터진대. 그럼 여기까지 보면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괴로움일 것이고. 맞죠? 절망에 가깝죠. 맞니?
놀란 가슴이 슬픔에 터졌잖아. 왜 그랬을까? 보시면 알겠지만 봐. 사람도 사람이 인연 만날 때를 미리 떠날 걸 염려했대. 즉 이별을 염두하고 있었는데 그 이별이 닥쳐오니까 괴롭고 절망스럽겠죠. 그런데 잘 봐. 거기서 끝나고 있니?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어? 극복 의지가 보이죠.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초로 만들고 마는 것은 어떻게?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슬픔의 물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붓겠대요. 결국에는 이별을 이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별을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결국에는 뭐니? 괴로움이 아니라 극복 의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잘 들어. 여기를 논리적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이별을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사랑을 깨치는 걸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A는 B이고 B는 C이고 따라서 이별을 통해서 사랑을 깨치는 게 되는 건데 이게 화자의 지향이 아닌 거야.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떻게 하겠대? A를 뭐로 만들겠대? not C로 만들겠다는 거야. 자, 이별은 눈물을 만들어. 그리고 이별을 눈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을 깨치는 거야. 하지만 C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난 어떻게 하겠다? C가 아닌 not C로 가겠다. 사랑을 깨치지 않고 희망으로 가겠다. 사랑을 깨치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겠다.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이 논리를 거부하고 이 논리를 지향하겠다. 됐니 여기까지? 필기 정리해 보시면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조 변화가 다시 한번 보였을 거고. 자, 중학교 때까지 익숙한 방법은 그냥 내용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건데 그걸 자꾸 내용 있는 그대로 보셔가지고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속 고생하셔. 지금 고생하셔서 나중에 고생하시지 말자고. 3년 내내 자꾸 암기로 문학 공부할 일이 없으셔야 돼. 자, 정리하셨으면 되셨다는 거 보이셨을 거고. 자, 필기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도 꼭 읽어보셔야 되거든. 청자 같은 개념들도.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전공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이게 전부 다 보기로 박혀요. 다 읽어보셔야 되고. 자, 삼위인국도 되게 유명한 작품 읽고 나중에 정리할 건데 자, 봐. 어쨌든 우리는 보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궁궐을 떠난 신하와 임금, 화자와 청자의 관계, 보기 바탕으로 판단해서 괜찮은 선지 되시겠죠. 삼인국도 나중에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거고 우리의 보충 영상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자, 이제 오른쪽입니다. 이쪽으로 봅시다. 자, 제목 오랑캐꽃이야. 너를 오랑캐꽃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판단 괜찮죠. 됐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문이든 보기든 판단 근거를 잡고 판단을 하세요. 여기다가 근거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판단이라고 쓰시고 항상 이렇게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손으로 점검해 가면서 가셔. 자, 쓰셨죠? 부지런히 따라오시고 125페이지 말을 건네는 방식 해서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얘가 나온 김에 여러분이 복습을 하자면 이 아래 여백에다가 뭘 복습하셔야 되냐? 우리 대화부터 해가지고 독백까지 제가 싹 써드렸던 적이 있지. 그 표를 그려보세요. 지금 영상 잠깐 끊었다 갑니다. 표를 그려보세요. 분명히 앞쪽 자,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의인화된 청자라고 나와있는데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잡아드리는 게 이런 거야. 딱 보였어야 되거든. 뭐가 의인화된 청자죠? 여기. 자, 이게 썼으니까 나오자마자 우린 써야 돼. 이걸 우린 뭐라고 쓸 거지? 여기서 아는 뭐예요? 혹격조사라고. 혹격조사가 쓴 순간 뭐가 된다? 부르니까 도노법. 자, 그리고 봐. 혹격조사는 부르는 거잖아. 부르는 순간 뭐가 되죠? 청자. 청자라고 전제한 거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 대화가 실현되는지는 둘째 일이고 대화체가 된다고. 맞니? 자, 그럼 봐. 대화체, 대화 의지, 의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꽃이라는 인간이 아니지만 대화,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봤으니까 이걸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의인법. 하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무생물이 생물이든 뭐는 안 된다? 화리법은 안 된다.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다다 쏟아져야 돼.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만, 이반 수업 시간에만 5번 써줬어요. 이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의인화된 청자에 대해 말을 건네는 방식 보였을 겁니다. 필기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네, 부지런히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126페이지. 자, 역기도 마찬가지야. 밑줄 친 부분의 경우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생이 늙어간대.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생이 늙어간다. 이게 도대체 어딜 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 없죠.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청자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청자 확인 안 되죠. 됐니? 따라서 말을 건네는 방식 X고. 자, 봐봐. 자연과의 일체만 바꿔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화일체. 자, 그럼 봐. 여기 물화일체라고 볼 수가 있나? 그것도 애매하다고 얘들아.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게 자연에 대한 감정은요. 자, 제가 이렇게 수직선을 표현해 볼게. 감정의 수를 표현한 직선. 수직선이 수직인 선 수선이 아니라 수를 표현한 직선이 수직선이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감정이 제로야. 얘는
담담하다, 관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감정이 없는 거야. 자, 이쪽 마이너스로 가면 뭐가 됩니까? 부정적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긍정이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실 건데 이제 긍정이야. 자, 긍정인데 첫 번째, 긍정이라는 거는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래서 거리감이 줄었다. 두 번째, 친근하다.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고, 친근하다, 자연히 친근하다, 자연 친하고요. 친하다 못해 그것과 내가 구분이 안 된다까지 가야 물화일치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자연 친화에서 물화일치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이 중간에 뭔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자연 친화가 빨간색이면 빨주 노란색 정도가 물화일치인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뭔가 주황색 같은 구간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구간 같이 분명히 지금 중간에 뜨는 갭이 한번 나와요. 잘 들어야 돼. 여기는 자아와 자연물이 같지 않지만 여기서부터는 자아와 자연물이 같아. 이게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극한 개념 같은 걸 배웠으면 좀 더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아가 자연물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이 자연 친한 거고, 물화일체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아가 자연물 그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구분하는 문제들에서 많이 틀리거든. 오히려 내신 같은 데서 이상한 지엽적인 부분에서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암기를 시키고 이상한 기준을 잡는데, 이건 되게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자아랑 자연물이 같아져야 물화일체고, 아니면은 자연 친화 정도라고. 그래서 물화일체랑 자연 친화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고, 구분이 되셨으면 필기하고 계십니까? 일단 들어놔. 너희가 이제 아직 뭐 재민이들여가지고 아직 극한 개념을 모를 수도 있고, 극한 개념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일단 들어놓으세요. 지금 필기도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다 잡히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밑줄 친 부분의 경우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일체감도 확인이 안 되고 말을 건네는 방식도 확인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적 대상이요. 읽어보시면 돼. 읽어보시면 이게 보기로 박히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 특히 예비군 올라가는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의 관심과 애정.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쨌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외우려고 들거든. 알겠어요.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내가 누군가를 생각을 하는데, 봐, 걔의 얼굴이 편할까? 춘한. 봄에 막, 지금도 이제 곧 봄이잖아요. 3일 뒤면, 3일이 뭐야? 이틀 뒤면 3월이네? 근데 막 춥잖아. 요즘 날씨 풀렸나? 그리고, 열이 날 때도 있을 거고, 추일, 가을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늘에 되게 겨울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추위도 있을 거고 더위도 있을 거고, 얘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럼 봐봐. 그렇게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고 애정이라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맞는 선지 판단되겠죠. 자, 여기도 보자.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보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니? 부재, 단절이라고 좀 더 거시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별, 기타 등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럼 확인해보자.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 어디 있니? 판단해보세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을 판단의 근거를 잡아봐. 어디 있어? 자, 보세요. 여기에 임양한 내 뜻조차 그칠 줄 모른대요. 그럼 봐. 임에게 내 마음이 있는 거잖아. 임에게 일단 내 마음이 있는 거야. 즉 나의 지향은 임이야. 그런데 나의 지향은 님인데 산은 길고 물은 멀대요. 어버이 그리운 뜻은 많고 많대요. 외기러기가 울곡울곡 가고 있대. 자, 그럼 여기서 명시적으로 부재나 단절, 이별은 없지만 상황을 보자, 얘들아. 만약에 바로 옆에 있는데 멀다라고 얘기할까? 바로 옆에 있는데 길다라고 얘기할까?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움이 많아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울고 가고 있을까? 그렇죠. 바로 옆에랑은 논리적으로 맞질 않네. 그러면 멀리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멀리 있다는 그만큼 뭐다? 단절의 상황이다라고도 읽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서 멀리 있다, 단절의 상황이다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이별 단절의 상황도 보이셨을 거야. 출력됐으면 갖다 주세요. 질문 정리하고 싶으면 궁금한 거. 됐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129페이지. 여기도 꼭 읽어보셔야 돼. 내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거리감들인데, 여기 있는 선지들은 전부 다 당연히 출제를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 내신 선지에서 볼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들은 다 읽어보시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옥당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좀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라는 거 있잖아.
이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에 박힐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 130페이지. 자, 골짜기에서 길, 대추나무 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얘들아 잘 보셔야 돼. 자, 내가 골짜기라고 하면요. 이렇게 산에 있는 골짜기잖아.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이렇게 길이 따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봐봐. 그 옆에 뭐가 서 있는 거야? 나무가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나무에서도 내가 지금 뭘 들여다보고 있어? 나뭇잎을 들여다봤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골짜기는 산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나 멀죠. 머니까 무슨 경이라고 해? 뭘 원자로 써서 원경이요. 원경에서 나뭇잎을 보면 아주 가까운 것까지 왔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근경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뭐라고?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가까워진다 당연히 맞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어떤 단어로 바꿔 쓰냐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바꿨어요. 또 공간의 이동이라고도 바꿨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공간의 이동인 건지 시선의 이동인 건지도 좀 엄밀하게 보시긴 하셔야 되거든. 근데 봐. 이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골짜기부터 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그냥 쭉 보고 있는 건지인데 아무래도 이거야. 나뭇잎이 문득 하나 떨어진 걸 봤잖아. 나뭇잎이 문득 하나 떨어진 걸 보면 아마도 내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 나뭇잎을 보고 쭉 생각을 떠올린 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시선의 이동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왜? 내가 집에 있다가 본 상황이니까.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년부터 3년까지 쭉 연결이 되는지 봅시다. 1년 딱 봅시다. 골짜기, 산의 골짜기죠. 그리고 길이 있었죠. 그리고 나무에 나뭇잎이 있었죠. 그러면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흐름에서 점차적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까워지는 게 보이셨을 거고 정답 맞는 선지 되시죠. 자, 필기하시고 자, 오늘 수업 1분만 더 할 거거든. 좀만 집중해서 필기 잘 따라오십시오. 질문 되셨죠? 자, 넘어가서 오른쪽 131페이지. 자, 뒤에서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이에서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요. 자, 뒤에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자, 문 아주 굳 닫고 벽에 기대어 채. 봐봐.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보면 내 길이는 맘들 곳 몸들 곳이 없어졌고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뭐가 닫혀 있어?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지금. 내가 벽에 기대어 있어요. 난 가냐 못 가냐? 못 가고 있죠. 그럼 못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리감. 내가 뭔가 지향하는 대상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가질 못하니 거리감 있을 수 있죠. 이 상황을 거리감으로 읽는 거 괜찮죠. 자, 2에서는 화자의 대상이 일체감. 일체감은 뭐라고? 물화일체 같은 건데 이게 지금 물화일체 같아요.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눈이 오는데 엄청 많이 왔나 봐. 아마 한 3개월 전만 했어도 드립 쳤을 텐데 요즘은 뭐 너무 식상해진 드립이어가지고. 자, 그럼 봐. 화자의 대상이 일체감? 아니죠. 어떻게 계엄령과 일체감이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틀린 선지다. 되셨죠? 필기하시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끊고요.